1995년 3월 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한 남자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아내의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할게. 벌써 당신이 보고 싶어. 그의 이름은 제라드 로, 결혼 2년 차의 화학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그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죠. 1990년대 중반 싱가포르는 전자제품의 천국이라 불렸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캠코더, 컴퓨터, 카메라. 당시 남아공에서 사는 것보다 비행기 값과 숙박비를 모두 계산해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출장이 취소되며 갑자기 생긴 일주일의 공백을 제라드는 싱가포르에서 전자제품을 사오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작은 기내용 가방 하나, 그리고 돌아올 때 물건을 담을 커다란 빈 여행 가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환율 계산표를 직접 만들고 전자제품 가격을 비교하고 분석했으며 관광객을 속이는 상점 리스트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듯 보였습니다. 단 하나,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죠. 1995년 3월 7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제라드는 호텔 예약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국 억양의 30대 남성은 자신을 사이먼 데이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이먼은 하룻밤만 묵을 예정인데 호텔 비용을 나누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제안이었지만 절약을 목적으로 온 여행이었기에 제라드는 잠시 망설이다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침대 2개가 있는 싱가포르 강변의 리버뷰 호텔 1511호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라드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죠. 가까스로 뒤를 돌아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망치를 들고 서 있던 사이먼이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 제라드를 욕조로 옮긴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는 끝내 살해했습니다. 사실 사이먼은 그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존 마틴 스크립스. 영국 출신의 상습 절도범이자 탈옥을 반복한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정육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싱가포르 호텔 욕조에서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3월 13일 아침, 싱가포르 강 인근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무릎 아랫부분만 정교하게 분리된 상태였죠. 수사 결과 백인 남성의 신체로 확인됐지만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남아공에서는 제라드의 아내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곧 싱가포르 경찰은 두 사건을 연결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선을 확인해 머물렀던 호텔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을 수색하던 중 욕실 변기 아래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혈흔을 발견합니다. 청소부조차 보지 못했던 은밀한 위치였죠. 범인은 치밀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라드는 사이먼이라는 남성과 같은 방을 썼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호텔 직원은 사이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몇 시간 뒤 로비로 내려온 사이먼이 자신과 함께 왔던 제라드를 명부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그는 제라드가 자신을 유혹하려 해 쫓아냈다며 이미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직원은 그의 말대로 제라드의 이름을 명부에서 지우긴 했지만 이미 기존 명단이 따로 기록된 상태였기에 그것까지는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이먼의 본명이 존이라는 것을 알아냈지만 이미 그는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월 19일, 그는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그의 가방 안에는 6개의 여권이 있었습니다. 영국 여권 3개, 캐나다 여권 2개, 그리고 남아공 여권 1개. 모든 사진은 존이었고 이름만 달랐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라드의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싱가포르로 돌아오기 전 태국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인 모자 실라와 데런은 세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존은 비행기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제런의 다리에 깁스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봤던 그는 그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말을 걸고 같은 호텔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관광객만을 노렸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실종 신고가 늦으며 현지에 연고가 없기 때문이었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멕시코와 벨리즈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국인 사업가 티모시 맥도웰의 실종 사건은 유력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거론됐습니다. 확정된 피해자는 일단 3명, 의심 피해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1959년 영국에서 태어난 존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학교를 중퇴한 뒤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수차례 체포됐습니다. 이때는 나이가 어려 감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선처도 꽤 받았는데 그럼에도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갈수록 나쁜 짓의 강도는 강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인지 그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는 현지에서 물건을 훔쳐 파는 것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1982년에는 강도질까지 했고 그러다 체포돼 3년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약을 밀매하는 더 나쁜 짓을 저질렀죠. 하지만 허술한 범행 탓에 금방 체포되며 1988년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영국에서 체포돼 이 정도였지 싱가포르나 중국이었다면 이미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 중 그는 모범수가 됐고 그래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석방된 뒤 정육점을 하겠다며 정육일을 배울 수 있었죠. 징역 1년이 남은 시점에 그는 가석방 신청을 했는데 가석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틀 뒤 탈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조 신분을 사용하며 나쁜 짓을 하던 중 끝내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제라드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떠났지만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왔던 이유는 호텔에서 그의 명부를 지웠기에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해서였습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존은 그렇게 체포되며 재판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1995년 10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제라드의 살인에 대해서는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또한 태국에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카드를 썼다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배심제가 없습니다. 판사 한 명이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존은 끝까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판사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란다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96년 4월 19일 존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형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업보는 업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독립 이후 처형된 첫 영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다른 3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기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범죄에서 오는 쾌감 때문이었을까요? 분명 그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범행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나쁜 짓을 했고 늘 도망쳤지만 결국 늘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싱가포르 공항에서 건네는 친절한 제안은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상징이 됐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도시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가 벌어졌던 이야기. 이 사건은 지금도 국제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